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디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되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골다공증일 텐데요. 골다공증은 나이가 들수록 뼈의 밀도가 감소하게 되면서 조그만한 충격에도 더욱더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주 라이브 이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 골다공증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예방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오늘 방송 준비했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실 분은 아침 방송에 최적화된 텐션, 그리고 제주의 아름다움과 제주어도 소개해 주시는 분이시죠. 김광정 원장님 어디 계신가요? 지금 뭔가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와우. 혹시 이것이 바로 순비 소리인가요? 순비 소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정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오늘은 마치 포카리 스웨트가 연상되는 파란색의 아름다운 제주의 바다와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순비 소리와 함께 정말 순비 소리를 내면서 하고 등장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소개를 아침 방송에 최적화된 텐션, 네. 제주의 아름다움, 그 제주를 소개해주시는 정형외과 전문이라고 네. 했는데 너무 다 알맞는 오프닝.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최고였습니다. 최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아침에 잠이 달아나셨을 것 같은데 네. 항상 등장하는 첫 번째 질문이죠. 여기는 어딘가요? 와우. 여기는 그 지난달 1월 달에 방송을 순비소리 횟집에서 했잖아요. 맞아요. 그 3층에서 했는데 거기도 배경이 좋았지만 여기가 루프탑이에요. 순비소리 횟집 루프탑에서 이게 그 뒤에 보시면 이게 네. 그 사장님도 센스가 넘치셔가지고 옥상에 여기가 이제 그 순비소리라고 딱 이렇게 무지개 빛깔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 네. PPT에서 이제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여기가 또 그 여기가 일몰이 아름답다 했잖아요. 맞아요. 일몰 찍는 포토샵이에요. 포토존이에요 여기가. 오, 예, 뷰 맛집. 뷰 맛집. 그래서 나중에 네. 일단은 회 자체도 신선하고 정말 너무 맛있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여러 가지 볼거리 즐길거리 많으니까 꼭 한번 오시면 이제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루프탑도 한번 와서 사진을 찍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너무 서라운드 뷰가 좋은 게 네.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저희 앞에 한라산. 한라산. 자, 옆에 네. 보면은 바다. 바다. 위에 보면은 이제 비행기가 떠다니고 제 옆에 또 김광정 원장님 이렇게 뷰까지. 오늘 또 여러분 텐션 좋게 우리 골다공증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많이 알려주실 예정이니까요. 네. 여러분들 끝까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코리아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와, 오프닝 너무 좋아요. 와, 오늘 순비소리 환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자, 뷰가 너무 좋아요. 와, 대박.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지금 들어와 주시고 계신데, 자, 이 시간 하면 또 저희가 아름다운 제주뷰뿐만이 네. 아니라 이 제주어 동료도 빼놓지 그렇죠.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보시면 이게 첫째 장 나올까요? 네, 지금 나오죠? PPT를 띄워주시고 예, 계십니다. 여기가 안 그래도 순비소리 횟집이라 보니까 지금 보시고 나오죠? 이제 순비소리 우리 할머님 순비소리 이렇게 이제 자르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차분하고 그래서 노래 부르면 순비소리가 춤을 춘다. 네, 그래서 둥글게 춤을 춘다. 뭔가 아름답지 노래가. 날씨와 이 뷰와 뷰가. 너무 환상적이에요. 네. 우리 할머니 순비소리 보면서 너무 잘 어울린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봤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삐룩삐룩 갈매기 사투리입니다. 이게 놀래 사투리 노래라고 합니다. 노래를 부르면 불루민 순비소리가 춤을 춘다. 바다를 바당이라고 하거든요. 네. 또 그 마지막에 또 글자 보면은 뭐 산 따라 물 따라 흘러왕 너른이 넓은 모심 마음 품은 바다 이렇게 사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바로 올라와 있네요. 네,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제주에 해녀박물관이 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이게 구자읍 세월이에 그 또 해녀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한번 그 제주도 동쪽을 한번 여행하실 분들은 꼭 한번 들려보시고 거기 또 마스코트가
순비랑 소리입니다. 같이 보시면 너무 도움이 될 거라서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제주의 바다에서 또 네. 비행기 소리와 함께 또 승리 소리의 노래로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달엔 또 아쉽게 원장님을 못 뵀지만 네. 1월 달에 또 골다공증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의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은 좀 골다공증의 어떤 부분들을 좀 알려주실 예정이신가요? 오늘은 보시면 그 다음 장 갈게요. 그 요망진 골다공증 관리 이제 이어서 지난번에는 이제 꽝꽝꽝하고 했는데 요망진 깡깡깡깡.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런 흡수해야 될 그런 네. 이런 성분들 그리고 뭐 예방 및 운동법이라든지 주의점 그리고 또 정형외과다 보니까 네. 골절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유용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 병원 증례도 한번 준비해봤고요. 그렇게 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면 요망진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뭐지 뭐 약간 약간 비속어가 비교하는 약간 좀 부정적인가 근데 하지만 육지어는 그렇지만 제주도 사투리로 이게 요망지다가 야무지다, 똑똑하다 이런 야물딱지다. 야물딱지다. 요망진 아나운서 되게 칭찬이에요, 칭찬. 요망지다 네네. 이게 사투리가 그 똑똑한 야무진 골다공증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요즘 사실 근테크의 시대라고 합니다. 네. 11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근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골밀도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할 중요하죠. 텐데 네. 이게 좀 연령대별로 특별히 좀 주의해야 되는 시점, 특히 여성분들이라면은 좀 폐경기가 걱정이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때 지난번 일부 방송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근데 50대가 넘어가면 폐경이 전후가 오시는 여성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2022년 통계에서 이제 폐경의 그 평균 나이가 49.8세, 즉 50세거든요. 만 50세. 근데 그때가 넘어가면 전후로 가면 그때 이제 꼭 이제 골밀도 검사를 꼭 동네 의원에서 하시고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증상이 보통 이게 없거든요. 골다공증에 대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증상이 없어서 좀 오히려 더 나중에 차후에 이런 증상이 뭐 골절 같은 거 생겨서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꽤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한번 이제 50세가 넘어가면은 꼭 1년에 한 번씩은 동네 의원에서 내가 골 감소증인지 정상인지 골다공증인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고 거기에 맞춰서 맞춤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도 원장님께서 준비하신 PPT 자료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장 갈게요. 자, 지난번에 일부 한번 방송 보시면 폐경 후 치료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면서 골절 유형 및 취약골절 여부 그리고 T점수 그다음 프렉스라고 10년 내 그 골절 발생률을 위험도를 제가 말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상 제가 프렉스를 얘기하지 못했어 가지고 그걸 한번 보충으로 한번 가져봤어요. 보시면 그리고 60대 이상의 고령의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면 60대 이상의 고령의 최소 치료 목표는 T점수가 마이너스 2.5 이상이다. 이러면서 이제 치료제나 이런 것도 일부에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렉스라고 프랙처 리스크 어세스먼트 툴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다시 언급드리면 그 골밀도는 그 골절 예측 할 때 예민도는 높지만 그 특이도는 낮은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T점수가 마이너스 2.5다 했을 때 70대와 50대의 경우에 둘 다 똑같은 T점수라고 하면 10년 내 골절 발생 확률이 그때 아나운서님도 70대가 높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연령대별로 이렇게 예측하기가 한계가 있어요. T점수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으니 이 WHO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그 2008년에 그 80개국에서 이제 다양한 이런 그 골절 위험 인자들을 상호작용을 서로 연구해서 대규모 역학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나라별로 80개국. 그래서 이제 각의 이런 각 상호 위험 인자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면 알 수가 있어요. 직접 한번 들어가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뭐 나이가 어떠냐, 성별이 어떻게 됐냐, 그리고 신장, 체중 이거 보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골절 병력이 있냐, 예, 아니요. 그다음에 부모님이 고관절 골절이 있었냐, 없었냐. 그다음에 현재 흡연을 하고 있냐, 없냐. 그리고 음주를 하고 있냐, 없냐. 그리고 스테로이드 제제를 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류마티스 질환 같은 있는 분들은 스테로이드를 드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느냐,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 현재로 있느냐, 아니면 2차성 골다공증이 있느냐, 없냐. 뭐 이게 그 전에 또 하루에 3단위가 1단위가 보통 나라별로 다르긴 하지만 한 8g에서 10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3단위 이상의 술을 좀 드시고 있느냐,
또 그리고 대퇴골의 그 골밀도가 어느 정도 되냐. 그래서 이제 딱 치면 이제 10년에 그런 그 골절 위험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와.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 한계가 있는데 좀 두 네. 가지 설명드리자면 흡연 같은 건 흡연이나 음주는 또 최근에 그 보고들에 의하면 논문에 의하면 용량 의존적이다라고 나와 있어서 그거는 반영하지 못하는 지는 한계점이 있고 그리고 스테로이드도 하루에 7.5mg 이상 드시는 분들이 조금 더 그 골절 위험도가 더 높다고 알려져 있고 근데 그런 거는 반영 못 하거든요. 그리고 또 2차성 골다공증도 여러 가지 뭐 한 가지만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런 중복될 수 있는데 그런 건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골절 위험 계산을 하는데 이제 치료 기준이 설정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50세 내 남자야. 그리고 폐경 정도에 오시는 여성분이야. 근데 이제 그런데 나는 이제 골밀도가 그냥 나 골감소증인데 난 그냥 이렇게 관리하면 되겠지. 뭐 그냥 완전 방심하겠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걸 넣었는데 그래서 고관절 골절 위험이 3% 이상이다. 그러면 치료제, 주사라든지 약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요 골다공증 위험이 20%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정형외과 전문의한테 상의하셔가지고 이런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용도로 쓰는 거니까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골표지자라고 있어요. 왜냐면 골표지자가 이제 골 교체율이라고 우리가 이제 골 강도가 이꼬르 골양과 골양과 골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골질 근데 골양은 현재 그 정적 지표 골 밀도로 보는 거고 골질은 뭐 여러 가지 미세 손상 축적이라든지 네. 뭐 이게 그런 그 골질을 표현하는 그 골표주자의 그런 변화라든지 이런 걸 그때 한번 일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고 근데 그게 동적 지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골 교체라는 거는 이제 그 골 흡수가 되고 컨 뼈는 골 흡수가 되면서 그걸 이제 빼내고 또 새로운 뼈가 그렇게 골 재형성이 되면서 골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계속 그 로테이션이 턴오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속도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인데 이제 50대가 넘어가고 노령이 되고 하면은 이게 점점 그 속도가 좀 약간 그 불균형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골 감소가 오고 골 다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골절 비침습적으로 골절 평가 방법으로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골표주자 지난번 일부에서 제가 한계사항 말씀 못 드려서 좀 가져왔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그 골 교체가 되면서 이제 골 흡수라든지 골 형성이 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있거든요. 효소나 이런 그런 이제 그 골 흡수나 형성되면서 나오는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효소나 아니면 유리되는 기질들이 있어요. 네. 그걸 혈청이나 여기 보시면 혈청이나 소변으로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골 흡수 표지자랑 골 형성 표지자가 있는데 혈청에는 뭐 이렇게 그 N-텔로펩타이드 뭐 이렇게 써 있는데 NTX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CTX 그리고 뭐 소변으로는 이게 디옥시피니드리놀린 뭐 좀 약간 어려우니까 약자로만 설명드릴게요. 이런 혈청에는 이렇게 뭐 P1NP라든지 그 전구 악효질 제1형 악효질의 그 형성 과정에서 생기는 전구 악효질의 이런 그 연장 펩타이드거든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말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데 이제 P1NP, P1CP 그리고 그 뼈 특이 알칼리성 이제 인산염 분해 효소라는 게 있어요. BSALP가 나왔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것도 이제 골 형성 표지자 중에 혈청에서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오스테오칼신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뼈를 강하게 칼슘이랑 결합해 가지고 이제 그 칼슘이랑 강하게 결합하는 이런 일종의 그런 그 효소래요, 이게요. 네.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 난 치료를 하잖아요. 그 효과를 전후로 판정하는 거예요. 나는 골 흡수 억제제를 쓸 거다. 골 형성 표지자를 골 형성 이제 촉진제를 쓸 거다라고 할 때 적절한 시기에서 이제 치료하기 전에 체크를 해보고 치료한 다음에 치료 후에 체크해봐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최소 유의 변화값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제 골 표지자가 유의한 변화값, 즉 뭐 혈청으로서는 CTX가 30%의 변화를 보였다라고 하면 유의하다, 이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우리가 판정하는 거고, 그래서 계속 가겠죠. 그리고 P1NP 같은 경우에는 20%의 변화를 보였다. 그러면 이건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안 됐다 그러면 효과가 좀 떨어지네요. 다른 또 2차성 골다공증이 있지 않을까라고 또 한번 감별해 봐야겠네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또 소변 같은 경우에는 NTX가 50%의 변화가 있을 때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원이나 병원에서. 또 이제 골절이면은 이런 효소들이 유리가 많이 될 거 아니에요. 유리나 이렇게 기질이 많이 유리가 될 건데
그때는 골 표주제의 상승이 관찰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거는 또 이런데 이제 체크됐을 때 이렇게 골절 병력을 한번 얘기를 말씀드려야 돼요. 6개월 동안 6개월 이내에 골절 병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리고 주치의는 그걸 항상 체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커튼 효과로 네. 이렇게 오차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제 그 BSALP라고 아까 본특이 알칼리성 그 인산염 분해 요소 이게 신장으로 배설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이거를 쓰게 됩니다. 그럼 이제 비포와 애프터의 측정이 네.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앞에 이제 네. 그 표직 점수를 얻는 거는 그렇죠. 일반인 분들도 체크가 체크할 가능하지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좀 집중적으로 잘 알고자 하면은 정형외과에 가서 네. 이런 검사를 꼭 필수적으로 네. 받아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그 각 표주자마다 다르긴 한데 뭐 급여가 되기도 해요. 뭐 이렇게 네. 횟수 제한은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IOF라고 이제 골다공증 유명한 이제 인터내셔널 오스티오포로시스 파운데이션이라고 있는데 IOF라는 이제 골다공증 유관기관들 이렇게 해서는 이제 좀 그 변동성이 적어야 되잖아요. 네. 변동성이 적고 그리고 자동화 구축이 좀 손쉬운 이런 혈청의 그 골 표주에서는 CTX를 좀 권고하고 네. 그다음에 골 형성 표주에서는 P1CP를 권고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1차 골다공증이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 네. 질환들이. 근데 이제 그걸 골밀도만으로는 골다공증 원인이나 이런 대사성 골질환을 감별하기가 참 한계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지만 네네. 1차성 다시 그 복습해버리면 1차성 골다공증은 폐경 또는 남성에서도 노년에서 이제 4차차 이렇게 되는 거. 근데 그런 걸 1차성 골다공증이라고 하고 주요 골다공증. 2차 골다공증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오는 거죠. 젊은 나이도 오는 것들. 뭐 이게 30대인데 뼈가 약해. 그럼 뭔가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 류마티스가 있는 거 아닌지, 네네. 아니면 부갑성성 기능 항진증이 있는 건 아닌지, 뭐 다른 2차성 골다공증 때문에 그런 감별 질환, 그런 걸 감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죠. 필요한 경우는 골다공증에서 골절이 있는 경우에 봐야겠죠. 네, 그리고 폐경성 여성이나 50세 미만 남성에서 40대, 30대인데도 그리고 지난번에 그 동일 연령대에서 Z 점수를 본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2.0 이하면은 뭔가 유의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낮으면 안 되는데 동일 연령대에서 이제 또 혹은 또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임상적으로 혹은 검사 소견상에서 2차성 골다공증이 의심되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어요. 뭐 여기 이제 설명드릴 테지만 표로 연령에 비해서 골소질이 빠른 경우에, 네, 그 치료 실패한 경우 보시면 골다공증의 기본 2차성 골다공증의 기본 검사는 뭐 이제 일반 혈액 검사로 빈혈이나 백혈병을 보게 되고요. 네. 이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 때문에도 뼈가 약해질 수 있다. 그리고 뭐 간 기능이나 신부전이 되면 지난번에도 그 김땡수님, 네네. 근데 신기능이 안 좋아서 뼈가 약해질 수 있다. 이제 그 신기능 검사 네. 하는 거죠. 뭐 비유행 크레아틴 같은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파제트병이나 골연화증 같은 게 있을 때 알칼리성 아까 인산염 분해 요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그리고 다발골수종이라고 이건 비림프구에서 그 이제 증식이 과하게 되면서 그 형질 세포가 좀 이상 증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좀 어렵지만 이런 다발골수종이 총 단백질이라든지 알부민을 보고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갑상선 이런 관련된 이런 것들 그 칼슘이나 인, 갑상선 뭐 프리티프라든지 TSH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나는 소변에서 칼슘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24시간 소변이라든지 소변에서 이제 칼슘이나 나트륨 뭐 이런 크레아틴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비타민 D 결핍증이 있어요. 골연화증이 있어요. 그러면 25HT 농도를 보게 되고 남성 성성 저하증 이것도 이제 뼈를 약해질 수 있는 정도서 그때는 총 테스토스테론이 남성 호르몬 그걸 보게 되고 성선 자극 호르몬도 보게 되죠. 네,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네요. 네, 많죠. 이제 이런 거 좀 이런 것까지 좀 아시면 나 진료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이제 좀 더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이거 왜 검사하는 거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제 질문에서도 칼슘이랑 비타민 D가 관심이 많으셨어요. 영양제가 항상 관심이 많죠. 영양 성분.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것도 부가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햇빛을 바로 그냥 찍고 오늘 광합성 데이예요. 오늘 좀 화난 거 아니고요. 햇볕이 조금 꽝 트트리지크라. 빵이 깡깡해야. 깡깡해지크라 오늘. 네. 그래서 30분 이상씩 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네네. 한번 일부 영상 보시면 좋을 거고. 그러다가 제가 칼슘이나 비타민 D도 되게 중요하다. 지난번 우리 이제 여기 알작제 해변을 이제 슬로우족이랑 걷기 했을 때, 그죠? 예, 우리 광합성 했잖아요. 광합성 했는데 우리 광합성 바로 그냥 직선으로. 오늘 아주 그냥 눈이 좀 작아져서 좀 네.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화난 거 직관을 하고 있는 거. 화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선크림 안 바르고 왔네. 근데 선크림 바르면 네. 이게 더 흡수가 안 돼. 저 양날의 검이야. 제가 말씀드렸잖아. 네. 맞죠? 선크림 바르신 것 같은데. 발랐어요. 코스가 적겠는데. 그리고 자 칼슘과 비타민 D 영양 상태는
그 골다공증 예방과 이제 치료에 필수적입니다. 이제 지난번 설명드렸지만 네. 그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제 우리 몸에 적절한 칼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부갑성 호르몬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그게 바로 이제 2차성 그 부갑성성 항진증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증가하면 그러면 골 제형성이 약간 좀 가속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게 너무 빨라지면은 골 흡수가 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골 제형성은 지난번 보시면 골 형성은 골 흡수는 한 3, 4주 만에 되고 골 그 형성은 한 수개월에 걸쳐서 된단 말이에요. 그게 좀 느려. 골 형성이. 골 흡수는 빠른 편인데. 네, 그래서 파골세포의 기능이 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속도를 못 맞추기 때문에 미스매칭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럴수록 결국엔 총값이 뼈의 값이 좀 낮아지는 궁극적으로 골소실이 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일부에서 제가 설명했어요. 골 제형성의 그런 개념을 한번 보시면 되고 그러면 골소실이 오면 골절 위험이 증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낙상에서 넘어졌는데 골절이 잘 생길 수 있고. 더 잘 생기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칼슘 섭취량 그리고 비타민 D 섭취량은 권장량보다 많이 안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제 차차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칼슘을 설명드리면 이게 칼슘은 아무리 많이 먹었다고 해서 이득이 없어요. 성인 섭취량은 이제 이거 우리가 역치 영양소라고 하는데 한 성인 섭취량은 흡수가 되면 한 25에서 30%밖에 안 돼요. 그 이상은 이득이 없어. 그래서 그래서 그렇군요. 특히 또 이제 유제품 우유 대표적으로 그 우유 있잖아요. 우유 있는데 우유는 이제 그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이제 유당 카세인이라고 칼슘 흡수에 좀 도움되는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어서 좀 도움되고요. 그리고 채소랑 과일을 균형적으로 같이 드시는 게 좋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네. 보시면 우유라든지 요구르트 유제품 그리고 이런 뱅어퍼 멸치는 많이 알잖아요. 그죠. 무청 시래기 이런 것도 이제 있으니까 한번 좀 도움 되실 겁니다. 예, 이런 거 바나나 뭐 이런 건 좀 낮은 편인데 그래도 채소랑 이제 같이 병행해서 과일이랑 같이 드셔야 된다. 그리고 그 칼슘을 흡수를 낮추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가지고 뭐 녹황색 채소에선 옥살산염이 들어있는 그런 채소, 녹황색 채소 이런 것들 그리고 콩류에서 피틴산염 같은 것들은 그리고 또 이제 밀기율의 그 식품 섬유 같은 것들은 칼슘 흡수를 낮춘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햇빛도 나 못 쐬. 음식도 잘 안 돼.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 햇빛이랑.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골소실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게 걱정되신다고 하면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거죠.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데 근데 그래도 탄산칼슘이나 구연산 칼슘이나 뭐 이런 적산 칼슘들이 나와 있고 이런 함량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네. 자, 그 권장하는 일일 칼슘 섭취량은 하루에 이제 700에서 1000 인터내셔널 1000mg이다.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적절한 칼슘 섭취가 중요한데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또 너무 과양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되고 국민 영양조사가 있어요. 1살 이상 전 국민을 대상했을 때 권장량보다 우리나라의 그런 칼슘 섭취량은 70%가 안 돼요. 68%밖에 안 돼요. 그리고 좀 연령이 점점 증가하면서 점점 감소가 된다. 그래서 50세에서 64세는 60%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65세가 넘어가면 4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드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더 잘 드셔야 되는 분들이 오히려 적게 드시고 있다는 거예요. 관리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관리 잘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저 환자분들이 오시면. 네. 예, 약간 좀 이렇게 긴장이 되죠. 이렇게 하니까. 예.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좀 챙겨드려야 되는 생각이 들죠. 저 먼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젊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요? 챙기시고 이제 같이 챙기시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도 많이 챙기시고. 칼슘 보충제 이상 반응 같은 거 한번 지금 보시면 대부분은 변비가 좀 생길 수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리고 위장장애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고칼슘 요충 같은 거 생길 수 있고 신결석 병력자 같은 경우에는 용량 조절을 하면서 아예 안 드시거나 좀 줄이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근데 신결석이 좀 걱정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근데 보충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좀 그게 좀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있는데 이 보고에 의하면 이제 논문이나 이런 보고에 의하면 오히려 음식으로 섭취하면은 신결석 발생률은 낮다. 그러니까 그래서 음식으로 칼슘을 되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음식이 중요하죠. 음식, 햇빛 섭취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신결석 발생 위험도 감안하셔야 된다. 그래서 근데 좀 칼슘을 드시면 그럼 난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뚜렷한 증거는 없습니다. 물론 지난번 일부 방송에서 이제 칼슘이 이제 둥둥 떠다니다가 적절한 배치를 해주는 MK7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잘 안 드시게 되면은
혈관 석회화, 혈관 석회화가 잘 드실 수, 보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는 참고하시면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 보시면 기능은 이제 장에서 칼슘이랑 이능 흡수를 도와줘요. 칼슘이 중요하잖아요. 네. 인도들이 적절하게 이게 같이 흡수해줘야 되는 건데, 그리고 청소년기에서 골격 성장을 유지하게 도와주고 전생에 걸쳐서 유지하게 도와주는 거.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무기질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근력의 힘과 기능을 할 때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비타민 D가 적절하게 계속 유지가 돼줘야 근력이 힘도 생기고 이제 그 기능도 이제 적절하게 유지되고 근육 수축할 때도 중요하고 네. 그리고 그 신경 근육 기능에 그 조절할 때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D를 꾸준히 섭취하신 분들은 낙상 위험도가 20% 정도 감소된다 그래요. 와. 만약에 거꾸로 그 비타민 D를 섭취를 잘 안 하시는 분들, 그런 보절한 분들은 낙상 위험도가 높겠죠. 네. 20%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흡수는 아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우리 자외선을 그냥 나처럼 선크림 없이 네. 하는 거. 째야 된다. 째야 된다. 후회되죠 지금 약간. 약간 살짝 후회돼요. 근데 피부를 살짝. 선택하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요. 아나운서니까. 중요하니까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 음식이라든지 칼슘. 보충제. 오늘 식단에 무조건 칼슘 넣어야겠어요. 하고 네. 그래서 음식, 그다음 보충제. 그 표 한번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캐쳐 거예요. 포인트. 캐쳐 포인트. 네. 그래서 하고 햇빛 노출이 적을 경우에는 말씀드린 똑같은 예요. 음식 섭취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도움 되실 수 이게 대구 간유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1360이나 있어요. 인터내셔널 유닛인데 이게 단위가 와. 연어 조리한 것에 있고요. 그리고 고등어에 있고 정어리 같은 거, 뱀장어, 달걀을 노른자에 있어요. 노른자에 있고 버섯이나 우유, 두유에도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D가 불충분할 때 이게 혈액으로 체크하는데 25OH-D 농도인데 3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하일 때 우리가 불충분하다 그러고 20 이하이면 결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불충분했을 때는 구루병이나 네. 골연화증이나 골다공증 발생률이 높아지고요. 그다음 암, 유방이나 대장이나 이런 전립선암 같은 것들이 발생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고혈압 같은 이런 심혈관 질환, 그럼 뭐 여러 가지 당뇨라든지 이런 것도 높아집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면역 관련된 그런 질환도 높아진다고 하니까 비타민 D가 이렇게 중요하겠죠. 네.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영양학회의 그 권장량은 이제 하루에 최소 400유닛 이상의 그 보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딱 보시면 뭐 영양제를 드셔도 이거 한번 체크하면서 나 이 정도 먹으면 안 될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골다공증 치료 난 골루스 억제제 같은 거를 내가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혈청 농도는 30 이상 유지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먹는 약이나 이런 거는 800에서 1000 IU 이런 걸 표라든지 약을 보면서 나 오늘 이렇게 총량을 하루에 이렇게 섭취하고 있어. 목표는 이렇게 할 거야. 하루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요망지죠. 요망지는 골다공증 관리. 알짜배기로 요망지. 비타민 D가 또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까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요망지계 관리협세. 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비타민도 중요해요. 그 외의 비타민 C, AK2 보시면 비타민 C는 우리가 이제 콜라겐 합성에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칼슘 흡수에 촉진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고 권장 섭취량은 하루에 100mg, 100mg. 되고 상한 섭취량 2000mg 이상은 그렇게 의미가 없으니까 다 받아들이지 못하죠. 다 맞아야 못해요. 다 배설돼 버려요. 네네. 그리고 이 비타민 C는 또 여담인데 좋은 게 우리가 이제 위장장애, 이게 비타민 C는 공복에 섭취하면 안 돼요. 술이 들어가요. 속이 약간. 속이 쓰려. 네. 이거는 활동을 잘 하려면 음식이랑 반드시 같이 섭취해야 돼. 공복에 섭취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왜냐면 이게 비타민 C가 여러 가지 좋다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좋은데 비타민 C가 뭐 감기 예방에도 좋고 한데 위장을 공격하는 물질을 없애주는 좋은 작용을 해요. 위험 예방에도 좋겠죠. 네네. 이게 그래서 그 나이트로소아민 이런 좋은 성분들이 그렇게 도움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그 위장을 공격하는 그런 물질도 없애주는 좋은 작용도 해요. 참고로 그 비타민 C도 잘 드셔야겠죠. 챙겨 대신 먹어야겠네요. 공복 말고 뭔가 음식과 함께 기억해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 건강에 다 도움되는 것들인가. 네.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골모세포, 이게 있죠. 그 골모세포 형성할 때 쓰이는 거, 그 파골세포 이런 골수할 때 쓰이는 거 이런 것들이 분화에 관여합니다. 이게 다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네. 헌뼈를 또 없애야 되니까 흡수해야 되니까 그 파골세포도 중요한 거예요. 적절하게
없애고 또 새 거는 골이 형성되고 이렇게 순환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적절한 속도로. 그러니까 결핍될 때는 골 형성에 이제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그 녹황색 채소와 과일에 많은 이런 비타민 A 전구체, 이런 카로티노이드 같은 거 섭취를 잘 하셔야 골절 이제 위험을 감소되겠고요. 과도한 만 유닛 이상의 과도한 섭취를 했을 때는 오히려 골절 위험이 증가된다. 증가될 수 예,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보충제는 섭취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비타민을 너무 과하게 챙겨 먹어도 그렇게 딱 두 예, 끼 되지 않네요. 딱 적절히 진짜 중요하네요. 예, 그리고 보충제는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 이게 음.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비타민 K 중에 우리가 비타민 K 여기서 말하는 건 비타민 K2입니다. 근데 K1은 혈액 응고에 작용을 하는 거라서 비타민 K 중 K2인데 골세포를 합성하고 이제 이런 바탕질에 그 칼슘을 부착시키게 이제 신호 전달 적절하게 해주는 거고 예, 골절 치료에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비타민 K 농도와 이런 골밀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골절 환자에서는 이제 비타민 K의 수치가 낮아요. 낮으니까 비타민 K가 높으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골밀도가 좀 높은 편인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연구가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대장에서 세균이 합성되거든요. 하고 상당히 장에서 흡수돼서 장 건강이 안 좋아. 그럼 나중에 뼈도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2차성 골다공증에서 장염 있는 분들, 네. 예, 이런 분들이 염증성 장질환 있는 분들이 골다공증, 2차성 골다공증 있는 분들 표가 한번 찾아보시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흡수가 잘 돼야 그러면 비타민 차차 말씀드릴게요. 이게 비타민 K2는 칼슘이 적절한 이동 신호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비타민 K2는 이제 여러 가지 서브 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 MK7이라고 네. 메나키논이라고 하는데 그게 체내 비교적 오래 유지해서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요즘 MK7 되게 핫하잖아요. 네, 핫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해도기 쉽기 위해서 이게 그림 갖고 와봤는데 비타민 K2가 이제 그 칼슘 있죠. 칼슘을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본 바인딩이 됐고 골이 결합되려면 그 혈액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이 혈액으로 돌아가는 K2를 이제 그 칼슘을 비타민 K2가 적절하게 다른 데 쓸데없는 말고 적절한 장소로 이동시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스테오칼신 있는 데까지. 왜냐면 오스테오칼신은 또 이제 칼슘이랑 강력하게 결합해가지고 본 바인딩, 골 결합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보시면 이제 이런 보시면 햇빛이랑 비타민 D가 이렇게 흡수를 하게 만들고요. 네. 이렇게 만들면 칼슘 흡수를 만들게 해서 혈액으로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오래되고 돌아다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관 석회화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거를 적절하게 배치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배치를 시키는 게 이제 칼슘을 들여보는 건 비타민 D나 햇빛 그리고 이제 적절하게 이동시키는 거는 비타민 K2 네. 배치 적절하게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이동이 되면 칼슘이 이제 오스테오칼신이 이제 그 뼈를 잘 이게 결합시키게 하는 이런 효소인데 그래서 우리가 골 형성되는 이런 삼각구조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뼈가 단단해진다. 아하. 네, 이런 게서 비타민 K2가 그래서 요즘 각광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또 그래프로 보니까 더 이해가 되죠.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는 급여가 안 돼가지고 따로 약국에서 사서 드셔야 돼요. 네, 보시고 기타 영양 관리입니다. 기타 영양 관리는 이제 카페인이 안 좋죠. 이거는 칼슘 흡수도 이제 이렇게 억제하고 배설도 촉진시키는 게 안 좋고 골절 위험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카페인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에는 2잔 이하로 드시고 이제 술도 안 좋죠. 이런 골에 안 좋습니다. 2잔 이상 섭취하는 건 안 좋고 그리고 이소플라본이라고 식물성 에스트로겐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콩류에 많아요. 네. 콩류에 많으니까 잘 챙겨 드시는 게 좋고 이제 골소질 예방, 골절 위험 감소에 좋고 그리고 오메가3는 우리 많이 알잖아요. DHA 많이 유명한데 이제 EPA라는 이런 것들은 생선이나 아시다시피 생선 해산물에 풍부하니까 잘 챙겨 드시고 왜 이런 골밀도 감소를 지연시키고 골절 위험도 감소시키니까 이런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한 음식, 건강하지 않는 음식, 골다공증에 있으니까 캡처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지난번에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이제 처방을 받으신 분들이 특히 이제 난 치과에 시술을 할 거예요 라고 할 때 치과 선생님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소견서로 와요. 이렇게 했는데 어떤 상담받으러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간혹 가다가 말씀드려요. 이런 것들이 아마 궁금하실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좀 임플란트하고 발치하고 이런 분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 특히 이제 약제 관련 턱뼈교사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치과에서 들었는데 걱정도 많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궁금증을 해결하는 건데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 보면 이게 파노라마 뷰예요. 치과에서 하는 자주 찍는 건데 이게 지금 누궁이 생긴 거예요. 이제 턱뼈 괴사가 실제 그림이고요. 이 밑에 포토고 이렇게 괴사가 무섭게 보이면 되게 무섭죠. 네네. 보시면
정의는 골육수 억제제를 계속 그 장기적으로 드시는 분들, 1년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보통 1년 2, 3, 4년, 5년 이렇게 드신 분들, 또 혈관 신생 억제제를 계속 사용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나 8주 이상에 이렇게 노출이 되는 분들, 이렇게 시술할 때도 이렇게 노출되고 시술 계속 치과 시술하는 분들, 네.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신성혈관이 억제되거나 이런 구강견막이 노출이 되면서 이게 여러 가지 약간 안 좋은 작용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누공이 있는 경우에 취약하게 되죠. 그때 이제 그러면 이게 턱뼈괴사가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 골다공증 치료제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근데 그거보다 그렇게 골다공증 치료제를 하는 그 이득이 턱뼈괴사로 생기는 이런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제는 적절한 휴학기만 갖고 계속 지속하는 게 훨씬 좋다. 왜냐면 골다공증 그 골절로 고생하는 게 훨씬 더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네.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일주 방송에서 이제 뭐 골다공증, 고관절 골절의 그 사망률, 1년 이내 사망률, 척추 골절 1년 이내 사망률을 한번 맞아요. 찾아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삶의 질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완전 그래요. 확 떨어지죠. 그래서 저 국내 15개 그 종합병원에서 공동 연구 자료예요. 보시면 2,300명 중에 한 명밖에 안 생기더라. 0.0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시면 이런 그 골다공증, 이런 골절 위험률, 사망률 이런 거 보면 뭐 남자 같은 경우 21%, 14%, 여성이 14% 이렇게 있었잖아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 지금. 좋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여기 치료적으로 이 골 교체율이 턴오버가 빨라요. 그 회전율이 빠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이런 골 회전율이 빠른 곳에 또 잘 침착돼 또 그러면 침착되면은 골 괴사가 잘 이렇게 일어나서 그 신생혈관의 이런 것들이 이런 그런 작용들을 좀 낮추기 때문에 네. 혈류가 저하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괴사가 잘 온단 말이에요. 우리 네네. 피 안에는 좋은 이런 재생 인자들이 있는데 그걸 블로킹 해버려. 그러니까 괴사가 잘 올 수 있고 막혀버리니까 네. 답답해지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약간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괴사까지 오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 외 면역 체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뭐 미세 골절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 복합적인 작용들 때문에 예, 턱뼈 관련 괴사들이 되는 이런 원인들은 대표적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학기는 이렇게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후로 2에서 4개월, 그리고 데노스밥을 처방받으신 분들은 한 3에서 4개월 정도 전후로 이렇게 스탑을 하고 다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하다가 부작용 중에 비정형 대퇴골절, 정형적이지 않은, 정상적이지 않은 대퇴골절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그냥 걷다가 갑자기 외측 정부 증상으로 허벅지 외측에 통증이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골다공증 치료제를 받는 분들은 반드시 엑스레이 찍어봐야 된다 했잖아요. 네네. 이게 보시면 이제 발생 원인들이 특히 두 가지가 있는데 A그램 보시면 이게 덱사, 지난번에 골밀도 검사할 때 지금 그 왼쪽 그 대퇴골이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외측 두껍게 돼 있는 이거 피질골이에요. 피질골인데 외측 피질골, 내측 피질골이 있는데 외측 피질골이 좀 두꺼워요. 이런 걸 우리가 정형외과 선생님이 보였을 때 이거 두꺼울 리가 없는데 원래 균형을 이뤄야 돼요. 그 두께가. 네. 근데 보면 화살표 대인 부위가 두껍단 말이에요. 이러면 근데 통증도 있어. 그러면 반드시 엑스레이 찍어옵니다. 이게 비정형 대퇴골절 아니야? 이게 너무 이렇게 오래 몇 년 전 드시는 분들은 네. 드시거나 뭐 이런 분들, 특히 비스포스포네이트 몸에 축적되는 거,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분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서 몸에 축적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제 골 교체율이 좀 약간 떨어지면서 너무 쌓이게 되면 오히려 더 너무 강하면 적절한 텐션이 있어야 되는데 적절한 텐션이 안 되고 그러면 너무 강해지면은 이게 잘 부러질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보시면 이제 두 번째 B그림 같은 경우에는 네. 대퇴골이 휘어져 있는 경우,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투약을 안 하더라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약의 한 10에서 15% 정도에는 이렇게 생길 수 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그림에서 엑스레이에서 골막에서 C그림인데 아까 B그림이고요. 이게 C그림인데 여기는 골막에서 골수관까지 이제 침범 될 수 있는 그런 엑스레이 한번 찍어봐야 되고, 그리고 불확실한 경우도 안 하는 게 근데 불확실하다. 그러면 본 스캔을 같이 해보면 이렇게 본 스캔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 보면 A 그림을 보시면 일반 대퇴골절은 전자간 분쇄 골절이 있어요. 이제 전자가 뭐냐면 외측에 있는 걸 대전자, 그 안쪽에 있는 거를 사타구니 쪽에 소전자 그러는데 그걸 전자간이라 그래요. 그 분쇄 골절이 일반적인 그 트라우마가 있을 때 이런 대체 골절이거든요. 비얘기가 되니까 좀 크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B 그림인 걸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내측으로 오다가 수평으로 오다가 두꺼운 외측 피질골이 있으면서 외측 피질골이 오다가 외측에서 오다가 수평으로 오다가
이제 수평골절에서 보이죠. 그러면서 내측 그 소전자로 갈 때는 사선형으로 올라가는 이런 특징적인 노란색 화살표로 보입니다. 이제 치료는 즉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증단하고요. 네. 체중벌을 제한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그리고 칼슘 비타민들을 좀 더 용량을 높여서 이제 복용해야 되고 이제 부가부산성 호르몬제를 투약을 권장합니다. 뭐 테리파라타이드라든지 이런 거 PTH 제제 이런 걸 하게 되고 이제 이거는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 A 그림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불안정 골절이 이제 이게 왜 무섭냐면 불안정 골절 약간 이게 있는 것 이게 완전 골절로 완전 부러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경우에 예방적 골수 내장을 살펴하는 편이 많아요. 그 오른쪽에 그 B 그림에 보시면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왜냐면 지연유압이라든지 분리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꼭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찍으시고 관리 받으셔야 된다. 엑스레이가 필수다. 필수다. 네. 그리고 증례입니다. 골다공증성 척추골절. 지난번에 그 질문에서도 나왔는데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이 있는 분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제 증례 우리 병원 실제로 환자인데요. 2025년 11월 23일 날 오셨던 분인데 김땡자님 이분이 68세 여자분. 과거력은 T점수가 마이너스 3.6 데노스마블을 계속 하시고 있고 이분은 2년 전에 요추 4번의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골밀도를 체크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제 그 후향적으로 알게 된 거죠. 이제 주소는 내온 일주 전에 눈길을 보행 중에 미끄러졌어요. 엉덩방아째에서 왔어요. 또 그래서 또 등이 아프대. 등에서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이제 검사상에서 엑스레이상에서 요추 4번 같은 경우 요 밑에 노란 화살표 이거는 2년 전에 그 골절일 거고요. 이제 그 최근 골절 이제 요추 11번, 12번이 또 생겼어요. 네. 척추체 높이가 30%가 발견됐죠. 그래서 치료는 단기간으로 침상 안정을 하고 이제 통증 조절을 합니다. 진통제나 주사제 그리고 네. 보행 시에는 이런 TLSO라고 흉유추 보조기를 하게 되고 이분이 또 비수를 원하셨거든요. 물리치료 이게 적절한 시기에 이제 물리치료랑 운동치료 하게 되고 참고로 왜냐면 왜 단기간 하냐 2, 3주 정도 하게 되거든요. 4주가 넘어가면 장기간으로 하게 되면 일주일당 0.25에서 1%씩 오히려 골 소질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단기간으로 침상 안정하고 보행 시에 이런 걸 흉유추기를 차게 됩니다. 두 번째는 김땡숙님 65세 여자분 이분도 T 점수가 안 좋아요. 이분도 이게 했는데 이분은 트라우마가 없었어요. 예상력이 없었는데 3주 전에 보행이 좀 갑자기 생겨. 이걸 우리가 자발성 압박골절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한의원 침치료 계속 했는데 호전 없어서 한번 엑스레이 찍으러 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3월달에 마침 3월달 사진이 있어. 근데 이분이 이제 12월달 사진 찍었잖아요. 보면 이제 배가 좀 불었잖아요. 살이 쪘어요. 7개월 동안. 그래서 외상력이 없어도 그러면 이제 하중들이 이렇게 쌓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약하신 분들, 이런 골밀도가 약하신 분들은 계속 쌓이면서 이렇게 근육도 약해지니까 코어 네. 근육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 예방에서 코어 근육 그 강화가 중요해요. 특히 신전운동 개념으로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단기간 침상 안정하고요, 통증 조절하고 이렇게 이분은 또 마찬가지 비술적인 치료를 원해서 그 흉요추 보조기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요추 3번에 자발성 압박골절 진단해서 이렇게 치료했다. 이게 참고로 만약에 통증이 너무 심하면은 이런 그 척추 성형술이라든지 네. 이런 풍선 성형술 같은 이런 걸 큰 병원에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의 목적이 이제 골절 네. 예방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골다공증 그리고 이제 그 주요 원인은 낙상의 감소인데 전 세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청소년기부터 이렇게 노년일수록 이제 균형 감각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유명하셔야죠. 균형 감각이 노년일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제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중강도 이상의 그걸 한다.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신전 운동 위주로 해주고 또 등펴기 운동, 이런 대흉근 늘리기 이런 운동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등장성 복근 강화 운동 해주시고 고양이 스트레칭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렇게 흉요추 굴곡 운동은 골다공증 골절이 안 좋으니까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준비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서 네. 원장님께서 정말 정성스럽게 PPT를 준비해 주셨고 질문을 우리 받아야 되는데.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또 뒤에 방송이 예정되어 있어서 남은 6분간 좀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바다가 너무 멋지다. 네. 잠 깨는 오프닝 재밌다. 오프닝 덕분에 잠이 확 깼다. 이렇게 좋은 반응들 남겨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장 먼저 주신 질문이 골다공증 주사 종류를 좀 질문드리고
알고 싶은데 최근에 골밀도 검사에서 수치가 경계 이하로 야, 나왔단 예. 말입니다. 이거보다 더 심해지면 주사 치료를 고려해라 라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네. 집에 와서 찾아보니 골다공증 주사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 네. 주사 종류별로 부작용이 있는지 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을지 예. 궁금합니다. 아, 이거는 일부 방송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거든요. 네. 한번 일부 방송 보십시오. 제가 지금 질문 받을 게 맞아요. 별로 없으니까 지금 피디님이 남겨주셨거든요. 일부에 있습니다. 네, 꼭 보세요. 꽝꽝하우깡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한번 답변 됩니다. 되실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일까요? 네, 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주사 치료 이후에. 골다공증 주사, 이게 지난번에도 이거 한번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 적절한 걷기라든지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고 그 강한 운동만 일단은 피해 주시고 바로 이제 어느 정도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중강동 이런 뭐 근력 운동을 막 무거운 거 듣는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 오양도님 오늘도 스윗한 시사 예. 체크 감사하고요. 길다라니 원장님 어머니께서 61년생 골다공증으로 모소주맙, 로모소주막, 로모소주맙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네, 한 맞아요. 번 12개월째 맞고. 지금 맞고 계시고 데누스마 6개월. 네, 6개월 한 번 예. 맞고 계시고 예. 이런 약을 좀 데카맥스디. 복용 중이시고 예. 네, 46개월에 한 번 또 진료를 지금 보고 계시고 네. 점점 더 사에서 중급의 개월.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계시고 예. 네, 이런데 좀 어떤 조언을 좀 드리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골다공증 혹시 척추골절이 있는지 네. 지난번에 같은 질문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골다공증 척추골절, 외상이 없더라도 자발성 압박골절이 있는지 엑스레이 한번 찍어 보셔야 된다. 네, 그거 한번 그리고 타박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통증이 느끼면 골다공증성 이제 자발성 압박골절 확률을 높기 때문에 꼭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찍어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웃다 보면 행복해져니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 골절 전문 병원에서 골다공증 검사를 하셨습니다. 마이너스 3.8이 나오셨고 한 번에 23만 원 주사를 2년 동안 맞아야 된다 합니다. 그거? 네, 대학병원에서 예.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고 예. 계셔서 대학병원에 문의했더니 예. 3개월 전에 검사 수치가 마이너스 1.8이었다며 이렇게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주사를 또 맞을 필요가 없는지 3개월 만에 이렇게 검사 결과가 차이가 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비싼 거 비급여 검사. 지난번에 그 골형성 촉진제 중에 그 포스테어, 그리고 이런 로모소주막. 네. 이게 지금 급여에 그런 한정이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가면 이걸 골다공증 골절 있는 분들은 골형성 촉진제를 하는데 그건 비급여로 맞아야죠. 부담이 있지만 이게 하는데 아마 포스테어 같긴 한데 이거를 뭐 이렇게 하면 이게 골다공증 수치가 확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네. 순빗소리 했지 제주 오면 꼭 와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레드캣님이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서 주사 맞으려고 하는데 부작용이 궁금합니다. 이게 때 지난번에 3개월짜리 맞는 그 주사 뭐 이런 거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반드로네이트 같은 거는 경구도 있고 3개월마다 이게 그 정맥 주사로 들어가는데 그거는 뭐 처음 맞는 분은 이제 물론 T점수가 마이너스 2.5 그 이하 내려가야겠죠. 그 급여 조건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처음 만난 분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몸살기가 네. 있을 수가 있어요. 몸살기가 있을 수 있어서 근데 그 하루 정도는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한 1도 정도는 체온이 올라갈 수 있다. 이것도 다 일부 방송에서 다 했던 건데 한번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이게 이제 차차 맞다 보면 그 몸이 적응이 됩니다. 블럭놀이님이 골프 엘보로 팔을 축 내리면 통증이 있는데요. 이거 혹시 스트레칭으로 풀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거는 이런 말을 하면 너무 단순해가지고 얘기가 좀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넘기겠습니다. 네. 골다공증 관련된 게 아니라서.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골다공증 주사 맞은 부위가 눌렀을 때 아프고 뻐근해요. 네. 시간이 지나면 이 통증이 사라진다 들었는데 얼마 뒤인지 궁금합니다. 네. 멍이나 단단함이 만져질 때도 있고요. 주사 부위 통증의 정상적인 회복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냉찜질이나 온찜질이 도움이 되는지, 예. 그리고 점점 심해지면 이 통증을 구분해야 할 신호가 있는지, 좀 동작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이 골다공증 주사가 이제 피하로 맞는 게 있고요. 데노스막 같은 거, 랑클 억제제. 그걸 맞으셨는지 배로, 아니면 피하로 맞으셨는지, 아니면 정맥으로 맞으셨는지 그걸 내가 모르겠어요. 그것도 지금 없어가지고 내용이 없어서 이거는 이게 골다공증 이게 정맥 쪽으로 많이 하는 정맥염이 간혹가다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이제 약간 부을 수 있는데 그때는 콜드팩을 대주는 게 좋아요. 하루 이틀 정도는 네. 한 10분씩 3-4번 정도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 콜팩 정도 해주는 게 좋겠죠. 네. 자, 출산 경험 있는 30대 여성이시고 지난달 골밀도 마이너스 2.9 골다공증 예. 치료를 하고 있진 않아요. 예. 고용량 스테로이드 복용으로 골다공증 예. 발생 추정 MRI 이상 없고요. 예. 현재 몇 달째 요출을 들이면 살짝 통증, 쿵 내디디면 통증, 예. 골절은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여기 어딜 가봐야 될까? 이건 정형외과 가야지 당연히. 네. 네, 일단 의원급에 가보시고 엑스레이 찍어보고요. 여러 가지 진료를 타진도 해보시고 해보시다가 이제 지금 말씀드렸죠. 스테로이드 복용 하루에 7.5mg 이상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뼈가 좀 약해질 수 있다고 아까 설명했었어요. 저 초반에 한번 더 돌려보시면 될 거예요. 스테로이드 그 복용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뼈가 약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2차 골다공증 이런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뭐 나중에 그 불편하시면 그러니까 그 확진 내리기 위해서 MRI 찍어보기도 하죠.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얼른 드릴게요. 50대 여성일 경우에 골다공증 발생이 높아지는지, 골다공증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예방법, 다 이거 일부 방송이랑 알려드렸던 오늘 다 내용이네요. 얘기했던 겁니다. 네. 좋습니다. 60대 엄마가 골다공증이랑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데 계단 아예 못 오르시고 걸으실 때 많이 아파하시고 병원에서는 골다공증 때문에 무릎 관절이 약해진 거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 칼슘제 먹는 거 말고 도움이 되는 운동법이나 치료법 있을까요? 일단은 그 대퇴부부터 골반, 이 코어까지 다 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코어라 하는데 네. 같이 관리해 줘야 돼요. 이것까지 다 얘기하려면 좀 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좋습니다. 네. 자, 섬주박이님이 허리가 아픈 것도 골다공증이랑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그 있을 수 있죠. 이게 자발성 압박골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지금 이분이 나이도 모르겠고 뭐 또 병력을 모르니까 이거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저희가 온라인이기 때문에 네. 우리 또 환자분들을 직접 네. 만나 뵙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서 정보가 부족해서 또 부족해서. 알려드릴 수 있나 해서 최대한 제한이 알려드렸고요. 있어요. 네. 네, 우리 지금 남겨주신 아월쇼월님 말씀처럼 시간이 정말 순삭 순삭해서 돼버렸습니다. 네, 오늘은 한번 돌려보세요 이거. 네, 1부랑 2부 보시면 우리 음.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해당 내용들 이미 원장님께서 PPT 자료로 캡처 포인트들 많이 있었으니까요. 한번 다시 보기 하시는 거 권유드리고요. 또 우리 꽝은 꽝꽝 할 수 있도록 네, 일상 속의 관리, 또 칼슘, 광합성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네. 이 시간 정형외과 전문의 김광장 원장님과 함께 네. 순비소리 횟집에서 함께 했습니다. 마무리 음악 네. 들어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